안녕하세요 여러분, 새성돌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1일이고 수요일이죠. 예, 목요일이네요. 네. 자, 오늘은 과연 우리가 중형 민항기 수소 저기 예객기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발하는 선택을 할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걸 만약 개발을 한다면은 우리 한반도에 대한 한반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잉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양대 산맥인데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과점 상황이죠. 그 둘에 미국의 정치판이랑 비슷해요. 공화당, 민주당. 다른 척하지만 거의 10중 8구는 같은. 자, 그래서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 그리고 일본의 실패, 이런 걸 아마 섞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형 민항기를 개발한다. 현재같이 남북 분단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는 중형 민항기를 직접 국내 개발할 타산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조금 기미는 있어요. 예전부터 뭐 이야기 좀 있었잖아요. 한다는 것은 지금 인구 5천만, 한반도에 그것도 남쪽에 납작하게 눌려져 있는 이 시장만을 생각하고서는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예, 훨씬 광범위한 시장이 생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항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자, 그래서 간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결정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간을 보는 부분이 있고 준비를 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감지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예, 예, 예.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마리 중에 하나죠. 자, 그 이제 울릉공항이 개항이 2026년인데 뭐 활주를 늘린다 안 늘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엠브레어의 E190 E2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형 민항기라고 중형 예객기라고 볼 수 있어요. 중형 예객기 중에 지금 기준으로 봐서 약간 살짝 아래쪽에 이제 규모와 이제 탑승 계기라는 면에서 최대 140명 탑승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 비행기는 현재 울릉공항 그 활주 1200m 거기에 못 내립니다. 뜨지도 못하고. 근데 엠브레라가 이게 신경을 써서 이 비행기를 하나 가지고 왔다. 예. 뭐 이런 게 이제 좀 묘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엠브레라는 브라질의 항공기 제작 업체입니다. 원래는 68년인가 9년인가에 브라질 공기업으로 출발했어요. 지금도 보잉과 에어버스 다음 세계 3위에 격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3위의 상업용 민항기 제작 업체예요. 여기부터 요 이하로 주로 강해요. 여기가 예전에 이제 보잉하고 합작 여부도 있었거든요. 저는 엠브레라랑 우리랑 지금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다. 예, 지금 엠브레라 혼자 힘으로는 보잉과 그 에어버스의 아성을 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 파트너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보잉이랑 이야기를 한참 했던 것인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중에 신경을 하나 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예. 자, 이게 23년 5월 16일이었어요. 작년이죠. 작년 봄에. 그 다음 작년 겨울에 엠브레러의 C390이 세간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로키드 마틴의 C130J 이미 우리가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2차 사업이었는데 그걸 물리치고 많은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설패했을 사안이에요. C390을 선정을 했어요. 이거 4대밖에 안 되거든요. 4대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체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던 게 22년 3월 25일 14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내용이죠.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 이제 엠브레러 선정한 그겁니다. C390. 자,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5월 며칠 날 이제 윤석열이 취임을 했으니까 그때 한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볼게요. 대형 수송기 해외에서 상업 구매를 하는 거고
국내 업체 참여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는 시범 사업을 했다.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국내 업체도 거의 관여해서 이 항공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동으로 생산을 하는데 거기 나와서 손해가 나면은 자 컨소시엄이라는 게 판매자랑 우리 한국의 제휴업체랑 즉 엠브레르랑 한국의 제휴업체랑 같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전에 본 사례로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 3, 4년간 본 유일한 사례로는 지금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리온 변속기 개발 사업이에요. 예, 이태리 업체랑 개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기술 이전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희도 들어와서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해라. 그만큼 이게 매력적일 수 있다.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상대방한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즉, 판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수리온 변속기 같은 경우는 수리온 이거 뭐 200 몇십 대 생산하고 지금 생산 종료됐잖아요. 마지막 기 배달하고. 그러면 이 수익이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200 몇십 대 만드는 거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갖고 이 기술을 이전해 주는 데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울까요? 그게 아니죠. 그 다음 한국형 기동 헬기 그 외 다양한 국산 헬기가 나올 때마다 너희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계속 커미션을 먹을 수 있다. 즉 로얄티를 먹을 수 있다. 한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계속 개발할 것이다.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체는 겨우 뭐 네다섯 대잖아요. 그거 가지고 컨소시엄에서 뭘 하겠습니까? 4대치 분량만 만들면 되는데 부품을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엠브레러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 보이는 ASTG, EMK,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시범 사업이었잖아요. 첫 번째 시범 사업.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너랑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는데 향후 그 비즈니스 관계는 오래 간다. 거기에 대해서 엠브레라가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수송기 뭐 4대 5대 파는데 거기 들어간 부품 공동 개발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까? 얘기를 본다는 겁니다. 지금. 네. 첫 번째 예상은 예전에도 뭐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카이에서 나온 MCX 30톤급이에요. 이러면은 현재 이제 C390 수송기가 26톤이니까 그거보다 살짝 커진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자,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을 국산화한다. 엠브레러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KF-21을 개발한 지금 그 탄력을 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경공격기 제트 훈련기 개발한 것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탄력을. 네. 그래서 이 국산화를 우리가 혼자 시도한다는 게 아니다. 이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시뮬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도 이거 어렵지 않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카이 쪽에서 자신감 있는 표현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잘하는 게 뭐냐면은 수치 해석,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이 딱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외 다른 나라들은 기존에 사람 중심으로 해오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우리가 하겠다. 기체 살짝 키우고 엔진을 당연히 밖에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업적으로 뭐 사올 수 있는 엔진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여러 가지 파생 기종을 만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무리해서 혼자 다 한다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엠브레러는 세계 3위의 업체입니다.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들도 뭐 예를 들어서 에이비에이션이나 뭐 엔진이나 다른 많은 핵심 분야는 해외 업체에서 사와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가진 노하우는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된다. 총괄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배워야 되겠어. 예. 그래서 여러분 핵심 기술에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수요고 이렇게 수요가 많아져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을 만들었을 때 그게 이 컨소시엄을 만들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다섯 대 만들어 갖고는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엠브렐의 C390을 계속 사겠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국산할 거고 이거 넉넉히 만들 거고 파생형 여러 가지 뭐 해상 초계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거야. 예? 거기에 요번에 너희랑 같이 한 컨소시엄에서 계속 돈을 벌어가. 왜? 그 부품을 계속 샀을 거니까 이 정도는 해야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엠브레르는 재정적으로 좀 약하고, 그리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유럽 전 여러 나라가 지분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니까 정치적 힘이 강력해요. 보잉은 미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방산업체예요, 항공적으로. 그런 정치적 힘이 없는 거죠. 엠브레르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엠브레르한테 강력한 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희망을 보여줬고 거기에 대해서 엠브레르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한반도 그것도 남쪽에 납작 찌그러져 있는 시장을 보고 엠브레르가 들어오겠느냐?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확 펴져 오를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 그대로 실행하는데 손해를 좀 보더라도 또 그런 게 현재 엠브레르의 처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엠브레르는 여러 가지 기종을 만들어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Z 시리즈가 제일 큰 거고 그 밑으로는 쭉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C390도 있고 작은 비행기도 있고 뭐 프로펠러 비행기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또 눈이 가는 게 레가시 시리즈의 그 비즈니스 제시 보이죠. 여기 보면은 저 뒤에 이게 공중 조기 경보기 버전이 보여요. 지금 A사로 다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위에 막 이렇게 막 버섯처럼 생긴 큰 레이더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작은 비행기면 돼요. 그리고 몸통 밑에도 이렇게 달리죠. 또 지상을 볼 수 있는 레이더, 또 해상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이게 막 달리는데 우리가 지금 항공통제기 국내 개발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이거 미국 거지만 써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게 고장도 많이 나고 미국 스스로도 선택 안 한 기종이죠. UAE 같은 데서도 주문했다가 취소한 기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몇 대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직접 가자. 왜? 우리 A사 레이더 잘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사버 이거 지금 화면에 사진에 보시는 거는 사버의 기종이거든요. 이게 앞으로의 추세예요. 자, 지구의 공면이 있기 때문에 항공 통제기가 하늘을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큰 비행기나 작은 비행기나 정해져 있을 거예요. 고도 한 10km 남짓 올라가겠죠. 그럼 볼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 잘 보면 돼요. 레이더는 그 안에서 잘 보이면 되거든요. A사로 대체가 됐다. 레이더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 또 옛날에 폐사 방식이고 구식 레이더 방식이면은 그 자체가 무겁고 거기에 들어간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엔진이 커야 된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런 비즈니스 제시면 충분하다. 이래 갈 걸로 봅니다. 이거를 할 때 만약 여기도 엠브레르한테 분명히 우선적인 고려를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준 이유는 그들의 다른 부분의 비즈니스를 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아까 말씀 민항기, 수송기뿐만 아니라 민항기까지 가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민항기를 엠브레르랑 같이 간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만약 이런 항공 통제기의 기체를 뭘로 결정했느냐 이런 게 파악이 된다면은 엠브레르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엠브레르 잘하는 곳이에요. 값도 싸고. 네. 자, 현재 엠브레르가 E2Z라는 이 시리즈를 가지고 있어요. E175, 190, 이 밑에 건 잘못됐습니다. 195입니다. 이거 190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인용한 것에서는. 자,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냥 길어지면서 탑승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료를 좀 더 많이 탑재하면서 항속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울릉공항 할 때 시범 비행할 때 그냥 울릉도 왔다 하면 간 거예요. 울릉도 착륙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 있는 E190이었어요.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형 민항기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수리온 들여오고 LAH 들어온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들어온 거잖아요. 둘 다.
오래된 기체들이 온다. 낡은 거. 뭐 하려고. 이런 비난이 많았지만 헬리콥터라는 기술이 현재의 기술에서는 거의 한계까지 다 갔어요. 지금 이제 그 헬리콥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그것에 얼마나 전자장비를 갖다 붙이느냐,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차세대 기동 헬기, 우리도 차세대 기동 헬기 하잖아요. 그 말은 이 현재 헬리콥터 기술은 벽에 부딪혔다는 거거든요. 자, 오래된 기체라들을 갖고 와서 우리 목적에 맞게 잘 만들고 있잖아요. 수리연구 LAH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론은 지금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들 설계들을 우리가 통째로 사온 거잖아요. 그 권리를.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 만에 배웠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모든 헬리콥터는 국산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차세대 기동 헬기까지 바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설계하고. 엔진도 개발하고 있고. 그나마 어려웠던 변속기 기술도 이태리 업체 하나 골라와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본이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혼자 다 한다고. 그래서 망가진 겁니다. 일본의 민항기 사업이. 물론 규모가 한 100석 이하로 좀 작긴 한 거지만 돈 10조 쓰고 망가진 거예요. 작년에 포기했잖아요. 좀 이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LAH나 수리용 같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프랑스에서 기술을 다 사왔지만 그때는 한물간 기체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엠브레러의 이 E2 제스는 현역이고 최신형 기종이에요. 자, 우리가 거기서 재미를 봤잖아요. 카이가 같은 방식을 여기도 적용하는 거예요. 점프 스타트하고 기술적 위협이 제거되고 전 세상에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 다 이미 등록된 기체들이니까. 즉 여기서 안전 점검 같은 거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걸 못 해가지고 망가진 거잖아요. 돈 쓰고. 대신 러시아, 중국은 상관없어요. 자기들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인정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돌리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 공항에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한다 하면. 그러면서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엠브레러가 부족한 인지도라는 부분을 코리아 파워로, 대한민국의 힘으로 뚫어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우리는 점프 스타트한다.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LAH 수리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우리 제트 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T50으로 시작했던 거. 그거에다가 그 인력들이 흩어지거나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고 바로 모여서 힘을 더 세게 모아서 우리가 KF-21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6세대 갈 거잖아요. 그 힘을 여세를 몰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힘을 살리는 거예요. 탄력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수송기, 그다음 민항기 갈 가능성이 크다. 그거는 이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운을 떼놨다. 그게 엠브레러를 선택한 이유다. 그래서 엠브레러도 그걸 기대하게 돼 있다.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을 잡았다. 말씀드렸죠. C390 몇 대 생산하려고 그 기술을 우리 한국 기업하고 컨소시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예. 자, 수리온 변속기 같이 개발하는 이태리 회사도 수리온 200 몇십 대 그 교체 수요만 충당시키고 끝? 그러면 안 왔을 거예요. 차세대 기동 헬기 생산할 거고 그 그림에 대해서 공유가 됐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력에 대한 동의도 있었을 거예요. 전 세계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돈이 좀 되겠네. 변속기에 대한 지분이 계속 돈으로 환산될 거니까. 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엠브레러의 하나의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이제 사진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E195 가장 큰 거죠. E2 버전이 6천만 달러고 이거랑 경쟁 상대로 지목되는 에어버스 A220, 300 이거는 100도 있고 200도 있고 막 300도 있고 그래요. 이 300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승객 수하고 비교되는 것 같은데 9천만 달러거든요. 3분의 2 정도 가격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큽니다. 에어버스 A220도 이 에어버스가 자체 개발한 기종이 아니고 다른 데서 사온 기종이에요. 유사한 기종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기종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 중국 사례 한번 볼게요. 이게 중국의 C919예요. 최대 192석이죠. 이거를 중국이 자체 개발한 거예요. 자체 개발했고 서방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예. 이게 일본과 다른 점입니다.
자, 남들이 보면 보기 좀 듣기 좀 싫은 소리죠. 뭐 뵙겠다. 이런 거. 그런 걸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미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폐쇄적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조직 문화에서.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그렇지는 않다. 자, 이게 지금 배달이 되고 있어요. 이 비행기가.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기종들의 딱 대항마입니다. 이걸 전 세계에 팔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예, 예. 최대 192석이죠. 자, 아까 이제 오늘 보여드렸던 엠브레러의 예를 들어서 뭐 195보다도 이거는 큰 비행기입니다. 예, 조금 더. 자, 이 기사가 보이시죠?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7월 29일 날 7번째 기체가 배달됐다. 여러분 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 출장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아니면 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은 그 중국 동방항공 있죠. 예, 그게 7번째가 배달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얘들이.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중국이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고민을 하는 것은, 자, 저는 만약 제가 계속 오토바이를 탄다면은 앞으로 한 5년, 10년 있다가 새로운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됐을 때 중국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 위축되어 있는 오토바이 업계들이 뭐 엔진 기술이나 많은 기술을 중국 기술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괜찮은 수준의 오토바이들이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 차 조금씩 잘 팔리기 시작하죠. 일부 이제 클래스 S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행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사고가 안 나게 날아다니느냐. 이거 뭐 검증되는 거잖아요. 비행 시간 예를 들어서 뭐 몇만 시간인데 여러 가지 기체를 다 통틀어서 사고가 없었다. 이런 거에서 기존의 에어버스나 보잉이 요새 많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계 시장에 이걸 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격도 훨씬 저렴한데. 예, 이거는 아까 엠브레러 같은 게 경쟁기 중에 3분의 2 가격인데 지금 중국 기체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이하일 수도 있어요. 예, 거기다가 성능도 괜찮고 안정성도 검증이 됐다? 가격도 싸다. 그럼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기체의 인정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원하게 돼 있어요. 또 중국은 전 세계 항공 수요에 한 10년, 20년 있으면 전 세계 항공 수요의 20% 정도를 차지할,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았다. 난 신경 안 쓴다. 우리 내수에서만 해도 충분해. 이것만 하더라도 이 기체가 등장하면서 에어버스랑 보잉이 이런 지금 미래 고객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자체가 타격이에요. 이 비행기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보잉과 에어버스 이때까지 다 뭐 중국에 크고 있는 항공사람이 다 그들 비행기를 샀던 거잖아요. 그게 중국 국산 비행기로 대체가 되는 거니까 그냥 날아간 거예요. 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네네. 예, 정보를 좀 더 모아볼게요. 14년 정도 걸렸어요. 14년 정도. 자, 여기서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KF-21을 개발하는데 진짜 얼마 안 걸렸거든요. 예. 2010년대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한 10년 안짝으로 좀 개발하는 거예요. 예. 돈은 한 20조? 그게 뭐 초기 생산비까지 포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들었잖아요. 엄청나게 경제적이고 잘 개발된 거예요. 세계의 모범 사례예요. 중국 14년 걸렸죠. 여기도 그 정도 돈 들었을 거예요. 10조에서 20조 정도 들었을 겁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 걸렸고 일본도 그 정도 걸렸어요. 우리 처음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10년 안팎의 시기에 아무 문제 없이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자, 이 코맥이라는 곳에서 생산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들의 꿈은 뭐냐면은 보잉이나 에어버스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경쟁 기종을 보시면 에어버스의 A320 네오, 보잉의 737 맥스, 뭐 7, 9 이런 게 있죠. 항속거리에 따라서 문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기다가 미국까지 덜컥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양대 산맥에서 한쪽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더라도 이런 중국 항공기의 부상, 러시아 항공기의 부상 이런 걸 언급하면서 보잉의 몰락을 이야기하잖아요. 보잉은 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버스의 독점 체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C919가 올라탄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보잉은 몰락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 거지들을 봤을 때. 자, 얘들과 그냥 경쟁한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엠브레러의 195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하나 아래 등급이에요. 얘들과 머리를 부딪히면서 바로 경쟁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바로 밑에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엠브레러의 민항기 자체가 작은 거에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따지면은 대형 차에 강점이 있는 브랜드고, 같은 독일 업체인 BMW 같은 경우는 보면 3 시리즈처럼 작은 차들이 야무딱지게 잘 만들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중국이 과감하게 맞불을 놨다. 브라질과 다르기 때문에. 왜? 내수 시장만 해도 충분하니까. 마침 보잉이 망하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기 CNBC에서 나온 기사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보면은 2042년 정도가 된다면은 중국의 항공 여행 시장 말이에요. 중국이 뭐 10매덕이잖아요, 인구가. 전 세계 시장이 20%가 된다. 이거는 미국보다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중국의 GDP가 지금 미국의 GDP, PPP 기준으로 추월한 게 벌써 10년 다 돼가요. 인구도 훨씬 많죠. 항공시장 당연히 활발하죠. 예. 자, 20%를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 향후에 중국 내에서만 8,560대의 항공기 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걸 에어버스나 보잉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시장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중국 국내 수요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기존 갖고 충분해요. 항속거리 좀 더 늘리면 요즘은 그런 네로우 바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몸통이 좁은 거. 그걸로 해외에도 다 가잖아요. 이 8,560대의 매출이 에어버스와 보잉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무너져야 돼요. 왜? 이때까지 중국이 잘 팔아왔었기 때문에. 예. 보잉이 먼저 무너질 거고 지금도 위험하니까 에어버스도 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지금. 이거 에어버스나 보잉 가격 2분의 1 이하로 판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보조금을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에어버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즉, 전 세계 항공시장이 휘청휘청하고 재편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낄 자리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엠브레를 끊고 관련해서. 자, 그래서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이미 1000대 이상의 주문이 돼 있다. 미국, 중국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 비행기는 중국이 엄청나게 심사숙고하고 혹시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까봐 얼마나 돌려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난하게 안정성이 검증이 된다면 이 파급력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14년 걸려서 그들의 중형 민항기를 개발을 했고, 여기 뭐 핵심 많은 부품들은 외국에서 사온 겁니다. 그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우리도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엠브레를 선정한 것입니다. 예.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은 일본이죠. 네. 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 세계 땅의 60%가 러시아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인구도 1억이 넘죠. 예. 자, 항공기 수요가 중국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고속철을 놓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는 전국을 커버하는 고속철을 놓기도 어려워요, 사실. 워낙 오지가 많아서. 자, 이게 MC21 200, MC21 300인데 딱 중국의 C919랑 같아요. 그들 경쟁 상대와 이게 가장 인기 있는 기종이라는 거예요. 길이 살짝 다른 거죠. 2007년부터 개발했고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조, 15조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침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방에서 무역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GE 엔진을 쓰려고 했던 것을 자국 엔진으로
개발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엔진이 구소련 시대처럼 그냥 나라만 다니면 되고 뭐 소음이 나도 상관없고 뭐 공해가 많이 나와도 오염물질 많이 나도 상관없고 그냥 내구성 좋고 잘 날아다니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러시아가 이런 걸 개발할 때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들도 러시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2024년 5년부터 지금 배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2030년까지 1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구매하겠다. 러시아의 주요 항공사들이. 그래서 2024년 말에 첫 배달을 하는 건데 이것도 중국이랑 비슷해요. 외부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 비행기를? 뭐 괜찮다. 일단 러시아에서 하자. 이미 300대 정도 주문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거꾸로 러시아 경제가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가. 예. 러시아의 내부 기준은 전 세계 통화는 표준보다 높게 만든다. 아마 중국도 똑같은 기준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것이 뭐 저희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화해만 하면은 그런 벽은 한꺼번에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들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바로 풀릴 거예요. 그럼 에어버스는 유럽 시장에서 이들 경쟁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중국은 그들이 검증된 C919가 계속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면서 안정성이 검증되면은 자국 내 항공사들로부터 오히려 나 저거 사고 싶은데 이런 소원이 접수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일본 거를 말씀드려 보면은 이게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준비했던 건데 2023년 2월 7일 작년 초에 15년간 1조 엔을 투자를 하고 사업을 접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다시 이런 항공기를 민항기를 이 정도 급으로 이게 90인승인가 뭐 100인승인가 그 정도 언저리예요. 이걸 개발하기는 어려울 거다. 자, 이걸 이제 왜 그랬느냐 이걸 지목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주문도 꽤 받았더랬어요. 그냥 납기를 계속 못 맞췄어요. 기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뭐 항공모함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뭐 로켓도 만들고 뭐 다 만들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최고의 비행기 장인정신, 일본의 장인정신, 일단은 신소재, 새로운 개념 뭘 많이 좀 적용시켜서 바람이 너무 많았다. 그 자체가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를 초래했고 무엇보다도 초기부터 이게 시장에 나가려면은 각국의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그 기관으로부터. 근데 이때까지 늘 해오던 게 아니라 새로운 소재가 들어가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다. 그럼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방관했다. 우리도 처음에 그 수리용 할 때 그 민간 항공기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이 좀 확대돼서 대형으로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너무 기술자 위주로 간 거죠. 기술자 위주로. 자, 미쯔비시는 그리고 또 일본의 핵심 기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의 뭐 보잉이나 뭐 캐나다의 봉바르디에 이런 데에서 전문 인력을 들여와서 인정 문제를 준비를 하는데 뜯어고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요. 안 되는 것이고 일본식 그 의사결정 체계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못 마친 거죠.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꼬이는 게 더 많아지죠. 포기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일본도 비즈니스 제트는 있어요. 조그만 것들. 혼다도 있고 뭐 미쯔비시도 있고 그렇죠. 이런 주력 기종에 있어서 다시 도전하기는 어려울 거다. 아까도 보시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 기술의 도움을 지금 금수 조치 때문에 전혀 받지 못하지만 그냥 기존에 제트 여객기가 많이 있어요. 국내산으로. 단지 서방의 기준이 안 맞았을 따름이죠. 기술적 기반이 탄탄한 거죠. 그래서 혼자
경제도 받쳐주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배우면서 시작한 거고, 일본은 내가 다 한다. 이러다가 망가진 겁니다. 자, 우리가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엠브레러가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인정된 최신 기종을, 단지 시장의 인지도가 낮은 그 기종을 한국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붙이면서 밀어붙인다. 이거는 LAH나 수리온보다도 훨씬 최신이에요. 엠브레러의 E2Z 기들. 예. 저렴한 가격에. 예. 근데 그것만 갖고 되겠느냐? 시장성이 확보돼야 된다. 최소한 몇 대는 팔아야 된다. 100대 정도는 팔아야 된다. 아까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지금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숫자가 160대?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아나랑 합병이 잘 마무리된다 좀 늘겠지만, 아까 중국의 규모를 보셨죠. 러시아가 그렇게 배팅할 수 있는 것도 러시아 내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반도 남쪽에 이 내수 수요, 울릉도 가고 뭐 홍도 가고 백령도 가고 이건데 100대가 수요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근데 엠브레나 손을 잡았다, 이 신호는 뭐냐? 우리의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단지 남북 통일 문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러시아랑 우리는 연계관계가 깊어요. 그러면 연해주까지 우리 비즈니스가 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이런 비행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형 민항기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교류가 활발해지겠죠. 그럼 중국도 많이 갈 거고 일본도 많이 갈 거잖아요. 항공 수요는 확 폭발할 수 있어요. 북미 간의 종전선언만 발생을 하면.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엠브레러랑 일단 고리를 딱 맺어놨죠. 제가 봐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 초기에 폭발,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그리고 그 위에 러시아랑 연계가 된다면, 몽골까지도 비행기 타고 많이 출장 많이 가셔야 되겠죠. 중국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예. 그 폭증하는 항공 수요, 중거리 노선을 들이민다. 중국 비행기를 사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겁니다. 예,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 예, 그래서 현재 같은 동북아의 정치 구도가 고정된 상태로 향후 계속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입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활성화되고 러시아랑 연계가 되고, 거기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유라시아 대륙하고 해양 세력하고 연결되는 우리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중거리 노선의 비행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의 항공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 이제 겪어보셨죠? 보시다시피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들이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입니다. 예. MBA 나와가지고 뭐 금융을 갖고 손을 대는 그런 시절은 이미 저물었잖아요. 예. 역시나 제조업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그리고 뭐 이미 철강이나 이런 기계 산업 같은 건 훌륭하기 때문에 전자 산업, 그것들을 다 모아낼 수 있는 나머지 미지의 영역이 항공 산업이다. 그 기회가 올 수 있다.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은 현재의 남북한 분단 상황, 현재 고정돼 있는 경직돼 있는 동북아 정치 상황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침 미국의 보잉이 흔들리고 중국이나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업체가 부상을 하게 되면은 에어버스 큰 타격을 받는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그들의 비행기를 사지 않을 수가 없다. 싸니까. 그리고 안정성만 검증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대항마가 있어야 된다. 즉 전 세계 항공시장이 재편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KF-21을 이제 국산화하면서, 근데 그거는 군용이잖아요. 업체가 돈을 벌려면 민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군용기 시장을 국산화를 100% 해낸다면 수송기에 거쳐서 민간 항공 엔진도 간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하나로 보고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리고 그 참고가 되는 사안은 우리가 LAH와 수리온을 가져와 가지고 설계도를 통째로 사와서 잘 엮어내고 있는 부분, 차세대 무기화 시키는 부분, 그것을 단기간에 그걸 다 배워내서
지금 미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로 바로 넘어가고 있죠. 우리 엔진 기술 같은 거, 군용으로 개발됐던 기술들이 상업적으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엔진 같은 게 상업용 엔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커지고 그게, 그게 미국도 원하는 바예요. 네, 자 그런 거에 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UAV나 뭐 그외 뭐 자동 운전 뭐 헬기나 이제 그 운송 수단에 큰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냥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항공기 산업이 딱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군용기만으로 밥을 먹고 살기에는 뭐 그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지만 그 사업이 안정을 하려면 민항기 사업까지 벌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